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은 갑상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갑상선암이라는 이야기를 해볼 텐데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책도 세우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갑상선암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그 원인은 무엇인가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 갑상선암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갑상선에 생기는 암이죠. 근데 이 암이 도대체 왜 생기나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들 질문해요.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 암이 생겼을까요? 많이들 합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스트레스를 줘서 생겼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맞지 않고요. 스트레스라는 거를 어떤 병의 원인으로 지목하면 모든 병에 다 해당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모든 병의 원인은 아닐 겁니다. 주요 원인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암은 도대체 왜 생기나? 저는 지금 평생 갑상선 암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만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것이지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원인들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점점 더 분자 생물학적인 이런 연구들이 이어지면 언젠가는 원인을 밝힐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외과 의사인데 학생들한테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의술이 외과다. 왜냐하면 몸에 무슨 덩어리 같은 게 생겼는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사람이 죽네? 이거 없애버려야지? 라고 하는 게 이제 외과의 개념이에요. 원시 시대부터 있던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어떤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약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무식한 걸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언젠가 너네들이 교수가 됐을 땐 그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해요. 야, 세상에 옛날에는 내가 배울 때는 암을 수술을 다 했어. 세상에 그런 무식한 일이 다 있었네. 요새는 약만 주면 되는데 그런 세상이 오길 희망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아직 외과에서 하고 있고요. 한 세대는 더 있어야 외과라는 직업이 없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또 듣습니다. 그러면 암이 잘 걸리는 사람들도 있나? 그래서 어떤 지역이 더 많이 걸린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자, 근데 그 질문하는 내용은 어떤 떠도는 설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떠도는 설에는 이제 살이 좀 찐 사람들이, 비만한 사람들이 잘 걸린다더라. 그다음에 몸에 혹이 잘 생기는 체질이 있어서 잘 생긴다더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그런 체질이라는 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 지역별 차이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있기는 좀 힘들 겁니다. 우리가 해안가에 있는 사람만 해초리 먹는 거 아니잖아요. 다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아니고요. 엄청 큰 나라들에서 지역별 소통도 잘 안 되는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의료봉사 다닌다는 지역 중에 이제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내륙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이제 과거에 소련 시절에 거기서 원자폭탄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원자폭탄 실험을 했던 지역 주변으로 가면 좀 이상한 갑상선 질환과 좀 이상한 형태의 갑상선 암들이 많아서 언젠가 그걸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갑상선암은 방사선 노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그 발생을 높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업별 차이 같은 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의학 병원에서도 이렇게 방사능을 다루는 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과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계기가 있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방사능 노출이 됐다 한계에 딱 도달하면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제 쉬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제 선배 교수 한 분이 있는데 심장내과 하시는 선생님인데 그분은 이렇게 혈관 이렇게 심장 막힌 거 뚫고 이러는 이제 인터벤션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일을 많이 하는데 이 납가운을 다 입고 너무 무겁고 그래서 양심상 여기는 입었는데 목에도 차야 되는데 안 차고 했어요. 그러다 암에 걸렸는데 제가 수술했는데 전형적인 방사선 노출에 의한 그런 암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했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의사들 말을 들으면 건강한데 의사들처럼 살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직업별 차이들도 있겠다. 우리가 생활 방사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 살던 때보다 많이 늘어서 그래서 이제 현대 갑상선암이 이제 진단 때문에도 늘고는 있지만 실제로 발생도 많이 늘었어요. 그런 문제도 이런 생활 방사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갑상선암은 왜 여자에서 많이 생겨요?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갑상선암은 남자 대 여자 비율이 1대5 정도로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여성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사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원인은 모르는데요. 1대5 정도로 여성 환자가 많으니까, 그러면 유방암 환자들에서 갑상선암이 많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닌데 1990년도 초반부터 그 초음파를 정말 잘하시던 교수님 한 분이 유방암으로 수술받은 환자들을 이렇게 초음파를 이렇게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해야 되니까 오면 이렇게 싹 올라가서 목 초음파를 서비스로 해준 거예요. 했더니 정말 놀라신 거예요, 이 교수님이. 갑상선암이 왜 이렇게 많지?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보고를 했는데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때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은 갑상선암이 잘 걸린다라는 썰이 성립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갑상 초음파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건진을 많이 해보니까 유방암 환자가 걸리는 거나 일반인이 걸리는 건 똑같더라. 자궁암하고 난소암은 여성들에서만 걸리는 병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에서 많은 갑상선암과 비교를 하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사회 현상이. 자, 이제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이제 냉장고가 늘어난 것과 이게 치매 확률이, 냉장고 때문에 치매가 늘었다 이런 보고들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오래 살기 때문에 치매가 늘은 거고 냉장고는 그냥 늘은 거고 사회 현상은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해석할 때는 참 조심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자아이가 많은 건 확실한데 왜인지는 잘 모르고 유방암이나 자궁암, 난소암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다가 결론입니다. 이제 갑상선암에 대해서 아까 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말이 많은 것 중에 제일 결정적인 말이에요. 갑상선암은 암도 아니라더라. 많이 들었죠. 자, 자, 갑상선암이 암도 아니다. 이건 예후가 참 좋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예후가 좋다는 건 치료를 했을 때 참 예후가 좋다는 것이지, 치료를 안 하고 내버려 뒀는데도 예후가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말만 믿고 사실은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뭐 암도 아니라는데 뭐 내가 왜 수술을 받아라고 하다가 좀 많이 나빠져서 후회하게 되는 사람들도 꽤 있으니까 이건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뭐 계속 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를 볼 때는 사람 몸하고는 다릅니다. 자기가 당한 100%입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해서 그런데 뭐 생존율이 뭐 103%라더라. 104%라더라. 뭐 100.3%라더라.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생존율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분자 분모가 있잖아요. 분자는 전체 인구에서 사망자를 뺀 숫자. 분모는 전체 인구죠.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산수예요. 이제 분수를 요새 초등학교 3학년쯤 배우나요? 3학년도 저런 이야기 못해요. 생존율이 100%를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100은 될 수 있죠. 이렇게 사망자가 빵이면.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는데, 물론 저 말을 하신 분들은 다른 암에 비교했을 때 좋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른 암에 비해서 예후가 좋다. 오케이,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보다도 생존율이 좋다. 그것도 사실은 사회현상으로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상선암이 이제 비교적 초기에 진단된 분들은 수술하면 타고난 수명대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잘 치료하면.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냐면 그냥 병에 안 걸렸을 때처럼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이렇게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생활 패턴을 다 뜯어고쳐요. 철저히 검사하고 조심하고 건실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잘 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말을 들을 때도 역시 좀 새겨들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갑상선암은 그럼 증상이 뭘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갑상선암은 특유의 증상이 없어요. 뭐 다른 암들 같으면, 위암 같으면 뭐 속이 쓰리고 이상하고 소화가 안 되고, 뭐 대장암 같은 거 뭐 자꾸 변비가 이런 특유의 증상이 없고요. 이거는 이제 일단 이 갑상선이 있는 그 부위는 목에, 그리고 사이즈는 작지만 이 부위는 좁아요. 그래서 기도도 뒤에 있고 식도도 뒤에 있고 굉장히 중요한 혈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특유의 증상은 없는데 이 암이 커져서 주변을 침범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목소리가 쉬고 이제 성대로 가는 신경을 치면 목소리가 쉬고 기도를 침범하면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질 거고 식도를 침범하면 이게 삼켜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지경이 되려면 보통 우리가 병기를 따질 때 종양병기, 임파선 병기, 원격전입 병기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전체 병기를 따지는데 그 중에 종양병기라는 곳에서 그 3기에서 4기 정도입니다. 이미 증상이 발현했을 때는 늦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져서 아는 건 제가 이전 시간에도 저 같은 전문가도 60%가 채 안 된다. 자기가 만지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건데 혹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온다. 뭐 계속 목소리가 이렇게 감기 걸린 줄 알았더니 변성이 돼서 안 돌아온다. 이러면 꼭 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뭔가 이런 의심되는 소견이 있거나 뭐 초음파를 봤더니 초음파 본 의사가 의심스럽습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그 의심되는 정황이 생겼어요. 그럼 어떤 검사를 해야 될까? 이전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세침 검사, 세포 검사를 해서 조직을 얻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세침 검사는 참 좋은 검사인 게 물론 이제 바늘로 찌르고 아프죠. 근데 예전처럼 조직을 이렇게 수술해서 떼어내서 하는 검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간편하게 검사를 할 수 있는데 그 검사가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검사들을 좀 해서 이 세포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세포를 뽑아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면 이제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갑상선암은 그러면 몇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건 유두암이라고 표현하는 암인데요. 뭐 외국에는 한 80% 되고 우리나라는 95%좀 넘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근데 예후는 엄청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포암이라는 게 있는데 여포암은 확률은 좀 낮지만 예후는 그래도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분화갑상선암이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상선암이 이제 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갑상선 세포의 특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치료들, 뭐 방사성 요오드 치료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좀 천천히 자란다. 그래서 예후가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암으로는 수질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수질암은 조금 특성이 다른 암입니다. 세포의 오리진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신경계통의 세포에서 출발해서 조금 더 독하고 물론 확률이 참 낮고 그렇지만 예후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수질암은 기억해야 될 게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 30%는 유전되는 확률이 있어서 다른 갑상선암은 그렇진 않으나 저거는 한 가게에 수질암이 있다. 그럼 가족들은 꼭 조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미분화암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유두암과 여포암을 제가 분화성 갑상선암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예후가 좋은데 미분화암은 분화가 안 되어 있다. 안을 미자를 써서 자, 이거는 이제 분화도가 좋은 그 암들과는 달리 어떤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암입니다. 갑상선 암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에서 생기는 가장 치명적인 암 세 가지를 들으려고 그러면 꼭 3위 안에 꼭 들어가요. 뭐 췌장암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암이고 요새는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내 사망한다. 평균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저게 무서운 거는 처음에 발생할 때부터 미분암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예후가 좋던 그런 암에서 저렇게 변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그 외에 뭐 림프암, 뭐 전이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예후가 좋은 암도 세월이 그러니까 방치돼서 시간이 지나면 예후가 나쁜 놈으로 변해 나간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좋은 게 뭐 왜 변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갔어요. 처음엔 순진한 애예요. 근데 가서 이렇게 막 나쁜 놈들하고 섞이고 이러다 보니 나빠져서 나온다. 계속 들락날락거리면 더 나빠진다. 이런 표현은 뭐 이건 좀 인권의 문제가 있지만 제가 쓴다면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 계속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자꾸 세포가 나쁜 놈으로 변해가기도 하고요. 재발을 한번 할수록 자꾸 점점 더 독한 놈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암도 다 마찬가지지만 초반에 때려잡아야 돼요. 한 번에 때려잡아야지 이렇게 잘못 건드려 놓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갑상선암은 뭐 임파선 전이도 많고 재발도 많고 이게 골치 아프다 한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어요. 가장 흔한 암은 유두암이라고 하는 건데 이 유두암은 임파선 전이가 흔히 잘 일어나는 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수술을 할 때 암만 수술하려고 들어서는 안 되고요. 주변의 상황을 다 살펴서 철저하게 살펴야 됩니다. 임파선 전이는 얼마나 있느냐, 그걸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재발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발이 많은 원인 중에 첫 번째 대처가 잘못된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재발을 많이 하는 캐릭터의 암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저하게 초반 대처가 중요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재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자, 임파선 전이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전이가 되어가는 이제 순서가 있거든요. 갑상선을 중심으로 한 요 중심 부위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전이가 한 80%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목 옆에 임파선으로 전이가 날아가는 건데요. 만약에 옆에 있는 걸 놔두고 중앙만 해결했다, 여기서 재발하겠죠? 근데 재발을 한 번 할수록 시간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놓친 게 많고, 아까 말한 대로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데요. 역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들은 참 많은데 한계가 좀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면 강의 좀 세게 합니다. 말을 조금 이렇게 좀 세게 하는 편인데, 역시 이제 공중파를 타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을 약하게 하느라고. 근데 그럼에도 거슬리는 부분이 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러면 이제 진단이 됐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대처를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상선암 예후가 좋은 만큼 초기 진단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이 갑상선암 젊은 층에서도 발병률이 높은가요? 그 갑상선암이 호발하는 연령대는 50대 중반 정도의 여성입니다. 그때 많이 생기는데, 요즘은 그런 패턴하고 좀 달리 정말 젊은 여성들에서도 많이 진단이 돼서 옵니다. 근데 그거는 건강검진이에요. 네. 건강검진을 해서 많이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50대 중후반이 되는 여성들은 건강검진이 조금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네. 오히려 직장에서들 많이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젊은 여성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 10대 이렇게 뭐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친구들까지 진단돼서 오는데, 이 친구들은 건진을 안 하지 않습니까? 만져줘서 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져줘서 올 때는 이미 매우 커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젊은 연령층일 때는 예를 들어 뭐 내가 작년에 건진을 해봤더니 초음파 깨끗하다, 갑상선 너무 깨끗하다 한다, 매년 할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뭐 3년 후나 뭐 4년 후, 5년 후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매년 초음파를 해야 되고,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말 쉽게 해주셨는데요. 방청객 어머님 질문도 받아볼까요? 갑상선암도 유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예. 이제 아까 뭐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갑상선암 걸린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혹시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 애들은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뭐 유전되는 암은 수질암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일반적인 암도 유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5% 확률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만약에 수질암이다, 자기가 걸린 게, 그러면 그 가게는 우리가 그 유전자 카운슬링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유전 정보 그 가게에 대한 조사를 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면 되고, 일반적인 갑상선암이라면 사실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보통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쉽게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한 가족은 비슷한 체질이에요. 네. 체질이 비슷해요. 그리고 비슷한 환경을 좋아하도록 커왔어요. 뭐 예를 그렇지 않습니까? 맛이 있건 없건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찌개가 맛있지, 딴 사람이 된장찌개는 내 입맛에 안 맞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커온 거예요. 그런 비슷한 체질에 비슷한 환경을 선호하다 보면 비슷한 질환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그 가게에 있는 분들은 한 번은 조사를 해봐라, 이 정도로 권유를 하지, 그러니까 유전될까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시원하게 궁금증 풀이해 주셨는데요. 오늘 강연하신 내용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증상이 느껴지면 그때 가서 검사하라는 말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위험한 말입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특유의 증상이 처음부터 뭐 발생할 때부터 뭐 좀 몸이 이상하다든지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모르지만 그런 게 없는 이런 암에서는 결국은 빨리 발견하는 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이 갑상선 암에 대한 또 세 번째 강연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인가요? 예, 진단이 됐어요. 이제 진단이 됐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해결해야죠. 문제를 발견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강연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